인도의 풍토병 콜레라. 콜레라의 어원은 그리스어 콜, 쓸개라는 것과 쓸개제비는 바이올이라는 뜻이다. 거대 인디는 쓸개제비 금오면 우울증을 유래해서 질병을 겪게 된다고 믿었다. 거대 그리스 히포크라테스 시절에도 쓸개즙이 섞인 토사물과 설사가 나면 콜레라라고 했다. 콜레라 전염병의 병원체는 콜레라균으로 장내의 점막 표면에 결합하여 병증을 일으킨다. 콜레라는 6시간 또 5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데 흔히 통증 없는 설사와 구토증이 심해서 진다.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급속한 탈수가 일어나고 산혈증이 된다. 정전 콜레라는 4에서 12시간 만에 쇼크를 일으키고 며칠 지나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 방치하면 50% 이상의 치유사율, 적절한 항생제는 치료가 1% 이하이다. 기원전 500년경의 콜레라 감염의 기록은 고대 인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문헌에서 볼 수 있다. 이 풍토병 1781년 인도에 주둔하던 영국군 500명도 콜레라로 사망했다. 콜레라 팬데믹의 시작, 인도 벵골 지역. 세계적인 1차 콜레라 팬데믹은 인도 벵골 지역에서 1817년에 시작이 된다.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영국 군대에도 피해를 본다. 1829년에 다시 창궐한 콜레라는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고 미국으로까지 건너갔다. 프랑스 혁명기에도 콜레라가 창궐해서 귀족과 정치인도 희생이 되었다. 19세기 상반기 영국의 콜레라 대역병은 콜레라 대역병으로 유럽 대부분의 도시가 피해를 입었고 19세기 런던에서도 감염 사태가 벌어졌다.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진행된 교통망 확대는 콜레라의 전파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런던에서 최초의 콜레라 역학조사는 19세기 중반 영국의 마취과 의사 존 스노는 콜레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다. 그 당시에 여전히 병원체가 공기로 전파가 된다고 믿던 시절이었다. 더욱이 산업혁명 과정에서 석탄의 과도 사용으로 런던의 대기 질은 최악이었다. 스노는 질병의 원인이 공기가 아니라 수인성이라는 데 착안했고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발로 뛰는 조사를 시작했다. 런던 소지역에서 발생한 콜레라로 일주일 만에 500명이 사망하는 1850년 아웃브레이크가 발생하자 발병 통계에 관한 지도 작성이 나섰다. 우선 그는 콜레라를 앓고 있는 가정을 방문해 사망자를 지도에 표시. 그 가운데 브로드가 40번지 사는 루이스가 설사로 사망한 사건을 조사하다 아기 기저귀를 빨래한 물이 상수도 범퍼의 균열을 타고 들어 식수를 오염시켰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빨래를 한 물을 집 앞 웅덩이에 버렸는데 이 웅덩이는 식수 범퍼와 60m 거리로 매우 가까웠던 것이다. 그는 설사 오물 속의 콜레라균이 식수로 흘러들어가서 그 물을 마신 주민들이 콜레라에 걸린 것이 원인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즉각 그 범퍼를 통한 식수의 공급을 중단시킨다. 이 범퍼는 아직도 브로드가의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는 템스강에 있는 상수도 회사가 공급하는 소질에 따라서 오염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도 밝혀낸다. 템스강의 상류와 하류에서 어느 물이 소질에는 차이가 있고 또 감염자 수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가정방문으로 직접 사망자를 표시하는 지도를 작성하고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런던은 상수도원을 정화하고 1875년에 공중위생법을 제정하게 된다. 콜레라의 오염을 알지 못하던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비신만 다녔을 뿐 계속 오염된 물을 마시며 콜레라균에 의해 죽어가고 있었다. 콜레라 박테리아의 발견은 1854년 이탈리아 필리포 파치니는 콜레라균을 분리해냈다. 콜레라로 죽은 환자의 장 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던 중에 그는 쉼표처럼 생긴 미세한 생물체를 발견한다. 1884년에 독일 로베르트 코어는 오염된 물속의 콜레라균이 병원질하는 이론을 발표한다. 또한 콜레라균의 증식은 동물에서는 일어나지 않으며 인체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도 밝혀낸다. 1817년 인도 벵골에서의 최초의 콜레라 창궐 이후 60여 년이 지난 뒤에야 오염을 알게 된 것이다. 그 후에 상수 소독을 하게 되면서 방역의 기초가 수립이 된다. 1961년부터 인도네시아의 한 섬에서 대유행이 일어난다. 그 콜레라균은 이전과 달랐다.
견주가 시나이 반도에서 나왔으므로 그곳에 이집트 검역소 이름을 따서 엘토르형 콜레라고 명명이 되었다. 콜레라 피해 통계는 우리나라에서 콜레라 발생한 시기는 조선시대 18세기 초 인도에서 발생한 콜레라가 중국 남부에서 상륙한 이후에 1821년에 조선에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WHO는 2016년 38개국에서 13만 명의 이상의 콜레라 환자가 발생해서 2,40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감염병 전파에서 모기는 가장 치명적이다. 모기는 1억 년 전부터 지구에 나타났다. 250만 년 최초 인류보다 앞서 나타나서 인류의 진화와 더불어 생존해왔다. 모기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활발하게 증식한다. 사람 외에도 말, 개, 고양이 등도 모기에 물려 질병에 감염이 된다. 모기가 매게 하는 질병은 황열병,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말라리아, 지카 바이러스 등이다. 한편 모기는 살려내려면 단백질이 필요한데 단백질을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피를 빨아먹는다. 인체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젖산 등의 냄새를 맡고 사람에게 접근한다. 모기가 많은 곳에서는 될수록 흰옷을 입고 비누나 향수 등 방역물질이 들어간 것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모기는 침을 분비해서 사람의 피부를 부드럽게 한 뒤에 뚫는다. 바로 이 침에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기생충이 들어있다.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 때 병원체가 인체로 들어가고 이때 모기의 침 때문에 피부가 부풀고 가려워진다. 모기가 인체로 들여보낸 병원체는 림프절을 통해서 각 기관으로 퍼지면서 온갖 증상을 유발한다. 발열, 두통, 피부 발진, 출혈, 설사, 구토, 무기력증, 근육통, 관절통, 결막염 등이 증상이다. 황열병에 얽힌 역사적인 에피소드는 루이지애나 영토 매매와 파나마 운하 건설, 황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황열병 매개체는 이집트 순모기이다. 황열 바이러스는 인체의 간을 공격하는데 3에서 7일 잠복기를 거쳐서 독감 비슷한 증상을 발생시킨다. 이외에 황달, 출혈, 간과 신장 등의 장기 부전 증상도 발생한다. 황열병은 원래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이었으나 카리브해 지역에서 황열병이 유행하면서 알려지게 되어졌다. 황열병의 대규모 확산은 노예 제도가 붕괴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황열병의 정치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몇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로 하이티에서 발생한 황열병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풍토병에 면역이 없던 프랑스인들을 몰아내게 했다. 유럽 열강에 저항하는 하이티 노예들의 반란이 일어난 후에 1801년에 투생 르베르티르가 프랑스와 합의해서 하이티를 통치하고 있었다. 이제 나폴레옹은 자신을 하이티 정신 총독으로 선언하고 하이티를 점령할 목적으로 수만 명의 병력을 파병했다. 때마침 이 전쟁에서 황열병이 창궐하면서 프랑스부터 온 5만 명이 몰살되고 겨우 3천 명이 살아남아 프랑스로 귀국한다. 유럽에서 온 군대는 황열병에 대한 자연 면역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패배로 나폴레옹은 하이티는 물론 북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식민지 팽창의 야망을 포기한다. 1803년 나폴레옹은 북아메리카의 프랑스 식민지였던 루이지애나를 헐값으로 미국에 팔아넘긴다. 그 경위는 우발적이었다. 나폴레옹 전쟁이 한창이던 무렵에 미국 대사가 뉴올리언스 시의 통상권을 요구하러 나폴레옹을 만들어 온 자리에서 그는 루이지애나를 미국에 1,500만 달러를 받고 팔았다. 겉으로는 통상권 거래 내역이 되었지만 사실 그 이유는 대륙에 주둔하던 나폴레옹의 군대가 황열병으로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치르기가 힘든 속사정이었다. 이 거래는 미국 역사에서 보이는 가장 수익성이 큰 영토 거래이자 가장 평화적으로 추진된 최대 규모의 영토 거래였다. 면적은 210만 제곱이었고 1제곱킬로미터당 단돈 7달러의 헐값이었다. 이 거래로 미국의 영토는 2배로 확대되었고 서부 개척 시대의 서막을 열게 되었다. 황열병이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는 거래였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로 파나마 운하 건설은 황열병과 관련이 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통로로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에 건설된 파나마 운하는 당초 82km 길이로 설계되었다.
당시에 남아메리카로 이동할 때 아메리카 대륙을 감싸고 들어가는 해안을 따라 이동하려면 해성 곡궁으로 기상 조건이 매우 험했고 소요 시간도 매우 길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나마 협지를 골라 새로운 이동 터널을 건설하게 된 것이다. 1880년 프랑스가 이 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그때 총지휘자는 이집트의 스웨즈 운河를 성공적으로 건설한 프랑스 기술자 페르디낭 리셉스였다. 그러나 파나마 운하는 기후와 지형의 조건으로 스웨즈 운하와는 전혀 달랐다. 파나마 협지는 밀림에서 모기의 서식지였다. 파나마 운하 공사는 9년 동안 막대한 재정적인 손실과 질병으로 2만 2천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켜 결국 1889년에 중단이 된다. 이때 파나마 운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던 미국이 운하 건설을 맡아서 공사를 속게 했다. 미국은 모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방제법을 도입한다. 프랑스의 막대한 인명 피해가 모기 매개의 전염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황열병의 원인은 미국의 록펠러 연구소의 막스 타일러 박사의 연구로 황열병 바이러스에 의한 것임이 밝혀진다. 그는 황열병 백신까지 개발해서 1951년에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되었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는 이집트에서 미국으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는 1937년에 황열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견, 아프리카 우간다의 나일강 소재 나일강에 사는 저명의 혈액에서 처음 확인.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는 부유한 모기에 물리면 급성 중추신경계 질환에 걸리는데 이것이 웨스트 나일병이다. 이 바이러스의 숙주는 조류로서 모기가 감염된 조류에 피를 빨고 다음에 사람을 물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 1940년대 웨일스 나일 바이러스에 대한 혈청학적인 조사가 시작이 된다. 50년에는 이집트인 가운데 40대 이상의 90%가 웨일스 나일 바이러스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바이러스의 전파가 상당히 만연되었음을 확인한다. 미국에서 발견된 논문에 의하면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는 1999년에 처음으로 감염 사례가 확인되었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는 대서양으로부터 항공기를 타고 뉴욕 퀸즈에 들어갔고 모기를 통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새들이 미국 전역으로 바이러스를 전파시켰다. 조류의 피를 흡입한 모기가 다시 사람들에게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를 옮겼고 개, 고양이, 말도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뇌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조류에게서 사람에게로 직접 감염되는 경우는 없고 극히 드물게 사람의 피부 상처를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의 체액에 닿는 경우에는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감염자의 80%는 무증상이지만 20%는 발열 증세를 보인다. 치사율은 낮지만 환자들 1%가 뇌염이나 뇌수막염으로 사망한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는 뇌에까지 침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단 뇌에 들어가면 내막에 염증이 생겨 목이 뻣뻣해지고 두통과 발열은 물론 정신이 혼미해지는 신경증세를 보인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는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므로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 현재 변종이 발생하고 있고 미국에서만 1만 5천 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감염 보고는 없지만 2015년 비둘기에서 항체 진단법을 통해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의 존재가 확인된 적이 있다. 말리리아의 2천만 년의 역사 화석에 들어있다. 말리리아 비의 기물을 보인 2016년 전 세계에서 2억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44만 5천 명이 사망했다. 세계적으로 30조당 1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전염병이었다. 세계적으로 33억 명이 말리리아 발생 위험 지역에 살고 있고 매년 3억에서 5억 명의 환자가 발생한다. 환자 200만 명당 이상 말라리아로 사망하고 있다. 사망자의 87%가 아프리카 지역의 5세 미만 어린이이다. 백신 접종도 어려운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말라리아는 그 병원체가 세균도 박테리아도 바이러스도 아닌 기생충에 의한 감염병이다. 말라리아 원충은 호흡과 배설 기능을 하는 원생동물로서 파충류와 포유류의 혈액에 들어있다. 말라리아 원충으로 급성 발열성 전염병을 일으키는 기생충에는 5가지가 있다. 말라리아 원충의 생물학적인 기원에 대한 연구도 흥미롭다. 2016년 버클리 대학교 곤충 질병 분석 실험실의
조지 포이너 주니어 연구에 의하면 말라리아 원충은 그레가린 프로토조아에서 기원하는데 그 역사는 수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는 것이다. 말라리아 감염은 먹이와 침샘에 들어있는 말라리아 원충이 사람의 혈액으로 들어가면서 시작이 된다. 우리나라에 도착한 말라리아는 3일열 원충에 의해서 감염이 되었다. 말라리아 어원은 정서에 달려라 나쁜 공기, 말라리아 의미한다. 18세기부터 사용이 되었다. 기원전 4세기 페르시아 인도까지 정복한 알렉산드로 대왕은 33세에 여절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독살설이 유력했으나 최근에는 정체 벗어나 말라리아로 사병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말라리아를 학질이라고 불렀다. 젊은 세대에게는 생소할 수 있으나 막심한 것은 그때 가능성이 벗어났다는 표현을 할 때 예로부터 학을 때다. 그 학이 바로 말라리아를 의미할 정도로 학은 고생스러운 병이었다. 말라리아 대륙간 전파 경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아득한 옛날부터 발생한 전염병이므로 무른 기록이나 정확한 사료를 찾기가 어려워서 어느 하나를 확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남아메리카는 특히 열대우림의 격언과 농장의 농업용수를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웅덩이가 많이 생기게 되었고 이는 모기들의 서식처가 되어서 말라리아가 널리 퍼졌다. 현재 쓰이고 있는 말라리아 치료제는 두 가지. 클로로킨은 혈액 내의 원충을 제거하는 작용을 하며 임신부나 소아에게 투여하고 있다. 프리마키는 간에 있는 원충을 제거하고 병의 재발을 방지한다. 그러나 개성증은 계속 살충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게 되므로 치료제도 계속 더 강해져야 한다. 최근에는 말라리아 개성증의 번식 신호를 차단하는 유전자 조작 모기를 바이오 공학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기적의 살충제 DDT의 양면성은 살충제가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는지는 DDT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고대 페르시아인들은 국화 속의 제천국에서 살충제 성분을 추출했다. 16, 18세기 유럽과 중국에서는 비소와 니코틴을 살충제로 사용했다. 1874년에 독일의 DDT가 개발되었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1939년에 스위스 화학자 파울 밀러는 DDT가 강력한 살충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용했다. 그는 이 공로로 1948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 DDT는 그 난간을 극복하는 공을 세웠다. DDT 개발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말라리아 패스트 곤충을 매개하는 전염병 퇴치에 기여를 했고 DDT의 사용으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하는 사망자의 수가 해충에 의해서 옮겨 걸려 죽는 전사자 수보다도 더 많아지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DDT가 사용되면서 농작물 수확량은 증가했고 사망률이 했으나 DDT 사용으로 62년, 64년에 감염병 발병 건수가 30일에서 150명으로 줄었다. 이탈리아에서는 46년 멜로디 퇴치를 위해서 DDT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벽에 뿌려놓은 DDT에 큐렉스 모기와 파리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음 해에 확인된다. 스웨덴에서도 46년 파리가 DDT의 내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DDT에 대한 곤충의 내성뿐 아니라 DDT가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DDT는 사용이 금지되기에 이른다. 1962년 미국의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철가는 서구의 환경운동을 촉발시킨다. DDT 사용을 금지시켜 DDT는 발암물질로 분류되었다. 그 후에 DDT를 비롯한 잔류성 유기화합물 BOPS는 스톡홀름 협약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규제를 받게 되었다. 분무의 형식으로 DDT 사용이 금지된 이후에도 인도와 북한은 계속 사용해 왔다. 미국에서는 생산은 합법화되었으나 수출용으로만 허가가 된다. 그렇네요. DDT가 그렇군요.